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초에 뵙고 지금 뵙는 거랑 한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반가운데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하고, 지금 오늘 주제가, 이 부작용에 대해서 식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식사를 할 건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맛있게 하셨을 거라 믿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항암 쿠킹 레시피 해가지고요. 항암 치료 부작용을 이길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뭐 암 진단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항암 치료도 하실 거고, 방사능 치료도 하실 거고, 뭐 수술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항암제 투여했을 때,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에 의해서 식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진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이 항암 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은 당연히 암이라고 하는 그 질환을 치료를 하기 위한 거라, 일단 완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결과는 뭐 하는 과정 중에 각기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암을 이겨내고 완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암의 안전한 치료로 목표를 두고 있는 거고, 그렇게 치료가 되려면은 암세포의 증식이 억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연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원활한 건강한 생활이 되면서 통증 완화라든지 뭐 재발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의 힘든 치료이긴 하지만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코 힘든 치료인 만큼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저희가 감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는지는 뭐 지금 현재 치료 중인, 투병 중이신 분들이 다들 느끼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증식이 빠른 세포를, 그러니까 암세포 자체가 증식이 빠르기 때문에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일단 세포의 증식이 빠른 것들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혈액 수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점막들이 상해서 어떤 상처들이 나서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보자면은 면역력 감소, 뭐 구토, 메스꺼움, 식욕부진, 구내염, 설사,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표적 치료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려고는 하지만은 절대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우리 몸 내에서 서로 싸우면서 나타나지는 부작용이라, 이런 부작용들은 항상 조금씩은 따라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부작용들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 혈액이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수치들이 떨어지면서 뭐 빈혈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든지, 이런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서 뭐 코피가 나거나 아니면 출혈 현상이 생긴다든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서 감염 노출이 더 쉽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 수치에 의해서 이런 1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부작용들이 같이 나눠지는 거고요. 그리고 구강이나 뭐 항문 사이 점막이 약해졌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점막이 약해졌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궤양, 염증으로 이게 발전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보호막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궤양이 생기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식욕부진이라든지 무기력증이라든지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항암 치료를 하던, 어디가 아프던, 감기만 걸려도 먹어야 낫는다, 오직 하면 감기 걸리면 고춧가루에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서 마시면 뚝 떨어진다 하는 이상한 소리까지 나왔겠으니까, 그만큼 뭔가 먹어야 된다 하는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항암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1, 2년 안에 끝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처리를 다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에
지켜보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고, 그 기간 중에 뭐 재발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면역력 부분에 있어서도 감기나,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 걸린 것보다는 훨씬 저희가 더 긴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력전을 위해서 식사는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양 공급이 가장 우선적인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먹고 움직이고 숨쉬기 있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5대 영양소들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 안에 전체 지금 신체 구조의 50에서 60%가 수분인데, 이 중에서 10% 정도 소실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죠? 그냥 정신 있는 거, 그리고 20% 소실되면 사망이거든요. 그렇듯이 물만도 그렇게 큰 이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요? 네. 좀 약간 나쁜 기운을 주는데, 그런 좋은 영양소들이 제대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더 큰 부작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체중에 따라서 항암제가 얼만큼 투여가 되는지, 그리고 항암제의 투여 양에 따라서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최종적인 체중 유지를 위해서라도 식사는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최대한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이제 환자의 소리. 지금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이제 완치로 가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소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이건 내 얘기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많은 환자분의 소리가 식욕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항암제로 전신이 나른하고 낮에 활동하기 어려워서 그냥 누워만 있다. 왜 움직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활동량이 적어서인지 더 식욕이 없고, 그래서 무리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마음가짐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저 마음이 저는 되게 좀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입덧 같은 메스꺼움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저희도 이제 저도 그 항암 치료를 했던 보호자로 있었기 때문에 약간 항암제 그냥 절정의 그 시기가 오면은 그야말로 급식에 이 차가 오면은 그냥 그 소리만으로도 약간 메스꺼움을 느낄 정도로 좀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입덧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욕이 떨어지면은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분도 이제 체중 감소 좀 하시는 거죠. 체중이 감소되어서 체력이 저하될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이제 먹어야 된다 하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는 먹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가 또 높아지면서 또 식사가 더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분은 방사선 치료이죠.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항암제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힘들어요 하는, 식욕이 없다 하는 환자분들의 소리였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입맛이 변했어요. 항암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점막을 상하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빠르게 발생하는 뭐 세포들을 공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침체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점막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혀의 감각이 둔해지고 음식 맛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이 점막이 상하면서 거칠거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음식하고 마찰이 생기면서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밑에 분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점막이 헐고 그리고 미각장애가 오고, 이래서 이제 맛이 제대로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맛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네 번째 분 보면은 침이 나오지 않는다. 네, 저희는 여기 이제 침샘에서 계속 침이 나오면서 음식하고 섞여서 이게 음식이 더 부드럽게 돼서 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는데, 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안에서 서로 붙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만 먹더라 하더라도 밥에는 밥을 짓기 위한 수분만 들어져 있지 그 전분 내에서는 수분이라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씹으면서 침하고 섞이면서 이게 부드러운 약간의 죽 상태로
되면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제 침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저희 예전에 옛날에 그 편지 봉투 붙일 때 이렇게 바발로도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그것처럼 입안에서도 침이 없으면은 그런 똑같은 형상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풀처럼 끈적끈적한 성분 때문에 제대로 삼킬 수도 없어서 항상 물하고 같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이게 실은 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져서 더 입맛이 없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환자의 소리입니다. 잔악계나 면역력 걱정.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 면역력은 아주 많이 들으셔서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 내 몸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처음에 항암 치료했을 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혈액 수치들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혈액 중에 백혈구 수치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세포였는데 그 백혈구 수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항상 끓여 먹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멸균 제품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과일이나 이런 생식품 같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상큼한 제품이나 이런 게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으니까 또 오히려 입맛이 떨어지고 이러한 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잘 먹어야지 면역력이 오르는데 잘 먹어야지 면역력이 올라서 빨리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쇄적인 걱정들이 되다 보니 더 걱정이 많아지고 치료는 더 더뎌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걱정들은 일단 조금은 접어두고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먹어볼까 걱정보다는 어떻게 먹어볼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을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식욕이 없다 하는 거는 소화가 되지 않은 거죠. 저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냥 지금은 치료 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전에 아프지 않았을 때, 건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이나 뭐 기름진 거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찬 것 같고 뭐 움직여도 이게 배가 더부룩하니까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이런 거는 결국은 그 다음 끼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 끼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다른 얘기로 하면은 식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화가 되지 않고 소화가 됐다 하더라도 또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은 내 몸으로 영양소가 가지 않으니까 또 이게 그냥 헛 영양식품이 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또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거고 이게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욕이 없었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좀 섭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맛은 두 번째이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조금은 위의 활동도 좀 자극시켜서 위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흡수 잘 되게 하는 그런 식품들을 이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주식으로는 저희 건강 주식 하면은 현미, 잡곡밥, 뭐 콩밥 이런 식품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잡곡밥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쌀밥입니다. 그냥 백미, 하얀 쌀밥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 뭐 쌀밥만 드시면은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은 이제 식빵 같은 경우는 이 식빵을 만들 때는 실은 뭐 지방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은 조금은 기분 전환식으로 좀 주식들을 바꿔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쌀밥, 뭐 죽이나 소면이나 우동 같은 거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 우동에서 약간 걸리는 게 대장암이라든지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거든요. 이나 대장암 환자분들한테는 우동 거의 이게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실은 일단은 전분들이 서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크게 하나로 엉켜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소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 짜장면이나 이런 라면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한 입 먹고 꼭꼭꼭꼭 씹어서 꿀꺽 삼키기보다는 후룩 해서 먹고 꿀꺽 삼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씹는 저작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운동 자체를 입에서 해야 될 일 자체를 위나 뭐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기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에서 머물러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스 발생이나 또 이런 게 많아지니까 이나 대장이나 이런
그 소화기관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저런 우동 부분은 조금은 감해서 드셔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저게 제가 좋다라고 적었지만은 현재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조금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도 발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찬 부분으로는 지방이 적은 육류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특히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육류가 조금은 발생 원인 식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고기를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식으로 내치거든요. 근데 육류의 기름진 부분을 뺀 살코기 부분만을 하면은요, 단백질 훨씬 많이 들어져 있고요, 철분도 들어져 있고요, 비타민도 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되게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뺀 육류입니다. 그냥 육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을 뺀 육류, 순 살코기 부분으로 좀 소화 잘 되게 잘게 다져서 하시는 반찬은 아주 좋은 식재료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나는 싫다. 이거 보기만 해도 나는 좀 이게 이병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싫다 하시면은 이제 흰살 생선, 그리고 두부나 청국장이나 달걀이나 이런 결국은 뭡니까? 다 단백질 식품이거든요.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지만이 면역력이 향상이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역력이 향상이 되려면은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혈액의 성분들이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가져야 되는데, 이런 혈액 성분을 만드는 주 재료가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 매 끼니마다 40에서 100g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소화가 잘 되는 부위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채소 부분으로는 무, 양파, 양배추, 배추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섬유질이 좀씩 끊어질 수 있는 것, 길게 되지 않고 끊어져서 더 쉽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제일 끝에 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서 위 점막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호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양배추에도 마찬가지로 들어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나 이런 장기 점막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식품들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게 좋다. 대신에 또 피해야 될 음식도 있죠. 단단한 거, 우엉이나 오징어나 이런 해산물들은 좀 소화가 더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백혈구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해산물을 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버섯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예를 들어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요만큼이 있으면은 요만큼 자체가 하나의 그냥 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버섯은 안 드시는 게 이제 소화에 좀 도움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 버섯이 먹고 싶다, 나는 어떻게든 팽이버섯을 먹고 싶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긴 버섯이잖아요. 그러면은 결 반대로 이렇게 잘잘잘잘잘 다지듯이 이렇게 칼질을 해주시면은 그거는 이제 또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한 줄로 통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조금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곤약 같은 경우는 한천으로 완전히 그냥 수용성 팩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 안에 소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밖으로 배설될 때까지 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 이런 소화기관이 약했을 경우에는 가스 발생을 한다든지 계속 더부룩함을 줄 수가 있으니까 저런 식이섬유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하시는 게 식욕이 없거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반대예요. 피해야 될 음식은, 아까는 지방이 없는 부위를 드셨다면은 피해야 될 음식은 지방이 많은 부분, 베이컨, 삼겹살, 튀김 요리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 향신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향신료나 뜨거운 음식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몇 가지 꼽아서 소화 안 되실 때는 그 식품 위주로 드시는 게 좀 더 권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서 씹는 거를 잘 못하겠다, 이도 지금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잇몸도 조금은 약해진 것 같고, 이래서 내가 씹는 것도 잘 안 된다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조리 중에 그런 내 입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조리 중에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식재료를 으깨서 조리를 한다든지, 수분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퍼지게 한다든지, 잘게 썬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음식은 프렌치 토스트, 술안, 달걀찜 이런 것 있는데요.
뒷부분에 저런 음식들은 한번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소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 몸 자체가 그냥 다 그냥 만사가 귀찮은 형태인 거죠.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그냥 만사가 귀찮고 그냥 움직이는 것조차도 싫고 먹는 것도 싫다 하셨을 때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분은 어쨌든 섭취를 하셔야 되십니다. 수분이 없었을 경우는 10%, 20% 이렇게 감소됐을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이 제대로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분은 옆에다가 그냥 물컵으로 두시고, 또 위생부분 생각해야 되니까요, 아예 빨대컵이나 이런 걸로 두시고 그냥 틈나는 대로 한 모금 그냥 입안에 적시는 듯이 하시더라도 상관없으세요. 계속해서 수분은 드셔야 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셨으면은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수액이라도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 면역력이나 다른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는 좀 이건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식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아니면 보일 때마다 이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하고 드실 수 있으려면은 일단은 음식이 주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찾아서 가는 시간, 음식을 만드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조금 전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때는 뭐 정리정돈 이런 것보다는 내 먹는 거 위주로 해서, 식사 위주로 해서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핑거푸드라고 그래가지고 한입 음식 있잖아요. 이런 음식들을 그냥 식탁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내 침대맡에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보이는 대로 드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왕이면 부드러운 것들로, 그러니까 저는 좀 보내드리는 게 그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탄수화물이기도 하면서 무기질도 많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또 부드럽잖아요. 그냥 살짝만 더라도 쉽게 넘어가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대신에 바나나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상태에 맞는, 나의 가장 적합한 음식들을 좀 주변에다가 좀 잘 정리를 해서 수시로 드실 수 있는 게 좀 많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여기 보면은 실은 이런 것들은 많이 건강식품에서는 좀 제외돼야 되는 식품이잖아요. 푸딩이라든지 젤리라든지 케이크라든지. 근데 이거는 식욕이 없으셨을 때는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일단은 당은 내 몸에 들어가면 칼로리를 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저하되거나 체온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식욕 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감해질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많이들 활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식욕 미각 변화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실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입안에서 밖에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게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눈으로 보고 맛있겠다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예전에 먹었던 것, 아니면 색감이나 형태나 이런 걸로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지, 정말로 맛을 느껴서 맛있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혀안에 들어갔을 때의 맛이 정말로 느껴지는 맛, 그리고 미각 변화라고 하면은 내 혀의 상태가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정말로 미각 변화가 나타나지는 그런 거니까요. 일단 내 혀에서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네 가지 맛을 이 혀 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 구조에 보면은 혀 끝이 단맛, 혀 제일 목구멍 안쪽이 쓴맛, 양쪽이 신맛, 혀 전체로 느껴지는 게 짠맛, 그리고 저희가 그 매운맛 이런 거는 맛이 아니고요, 그냥 통각이에요. 이렇게 매운 걸 먹었을 때 이런 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맵다 하는 게 느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게 통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뭐 김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운 고추를 손에 닿거나 하면은 손도 실은 자극을 받아서 그 맵다 하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매운맛은 통각이니까 미각하고는 또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각의 요소들이 있다. 내 미각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맛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거 먹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맛만 난다, 짠맛만 난다, 쓴맛만 난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맛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전혀 다른 맛으로 변해지는 거. 네, 그런 작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나왔듯이 침이 잘 안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은 다 미각이 변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좀 너무 다행인 거는 지금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암 치료 중에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 중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항암 치료가 끝나고 항암제 드시는 게 복용이 끝나고 그리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가면은 미각은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힘드시더라도 그냥 좀 좋은 거는 나의 기억의 맛으로 드신다면은 조금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옛날 기억으로밖에는 지금은 드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소화가 용이한 식재료. 왜냐하면은 내 입맛에 들어갔을 때 뭔가 불편함을 느꼈다 하면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냥 꿀꺽 넘기든지 아니면 뱉어내든지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이왕이면 꿀꺽 삼켰을 때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식재료로 해야 되고 시원한, 그래서 주로 미각이 변했을 때 많이 권하는 게 새콤 달콤 뭐 이런 음식들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한 느낌이 될 수 있는 식재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계속 한 가지 맛으로만 나는 그런 미각의 유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맛이 자극적이지 않는 걸로 간을 하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간단한 코디를 곁들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예쁜 케이크를 보면 아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저희가 집에서도 뭐 꽃 한 송이를 얹다든지 아니면은 뭐 테이블보를 조금 더 화사한 걸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좀 기분 전환이 되면서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간단한 소품들 활용도 조금은 입맛을 돋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보면은요, 뭐 깻잎이나 생강이나 참기름이나 레몬이나 유자 어떻습니까? 결코 그냥 저거의 식재료들은 저거 그냥 딱 맛보다는 향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극적인 그들만의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입맛이 변했을 때는 저렇게 상큼하거나 고소하거나 향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충을 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식재료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미각 유형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나는 지금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맛이 느끼기 어려우신 분은 향이 강한 것 사용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맛이 또 평상시하고 다른 맛을 느낀다 하셨을 경우는 향 들어가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깨소금을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품이나 이런 냄새들을 좀 제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한 가지 맛을 좀 강하게 느껴진다 하셨을 경우에는 다른 간은 하지 않고 그냥 레몬이나 유자나 이런 약간 상큼한 향으로 또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요리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좀 1번부터 3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향으로 자극하는 게 더 많아요. 일단은 미각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향이나 아니면은 시각이나 아니면 이런 감각적인 걸 깨어서 조금은 식욕을 향상시키는 조리법 이런 법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자분들보다는 보호자분들이 좀 더 많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겠고 냄새도 못 맡은데 환자분들이 이런 거 신경 쓰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에게라도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드디어 구토입니다. 아마 이 구토는 그냥 생각만으로도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건데,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작용 중에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부작용이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은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조금 구토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마음의 안정이 생겼을 때는 아, 내가 어떨 때 이런 구토 증상이 나오더라, 그리고 어느 시기에 나오더라 하는 거를 좀 기록을 해두시면은 이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예전에도 싫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고 뭐 이렇게 좀 이어지듯이 구토 증상이 내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그런 상황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은 조금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 또 레몬 나왔습니다. 네, 레몬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입안을 상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위에 부담을 주는 뭐 그런 음식들은 조금은 좀 감안되든지 아니면 복부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다든지 뭐 기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보호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실은 음식 냄새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리 시간을 단축을 해서 그 냄새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안이나 뭐 환자가 빨리 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조리 시간을 단축하면서 뭐 환기도 자주 시켜주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양이 많은 것보다는 작은 거에 담아가지고 부담감을 줄이고, 그리고 이걸 내가 다 먹었다는 성취감도 올리고, 이런 거는 이런 우리 환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키우실 때도 아마 엄마들 저런 방법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조금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내 환기시키고, 그리고 향수나 이렇게 좀 자극적인 향을 좀 감안하는 게 구토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은 구토 시기들 기록을 해보시면은 다음 치료번 때는 좀 활용 많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앞에까지는 제가 이제 미각이라든지 이런 식품하고 관련된 방법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능성 식품, 왜냐하면 질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주 이 기능성 식품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약과 이 기능성 식품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삼이나 인삼보다는 아마 홍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인삼이나 홍삼을 복용하시는 분은 항혈소판제 그리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은 홍삼 같은 경우도 건강식품이잖아요. 건강식품이면서 면역력도 증강시켜주고, 또 면역력을 증강시켜준다는 것은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은 혈관 내를 깨끗하게 한다든지 뭐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항혈소판제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은 홍삼이나 인삼이나 이런 부분들을 드실 때는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십니다. 왜냐, 여기에서도 지금 혈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계시면은 그 약에도 분명히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처럼 그만큼 작용이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약 종류에 따라서는 이걸 오히려 하극시킨다거나, 이렇게 약간의 교차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건강식품을,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 건강식품은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1번입니다. 네. 그냥 혼자 먹어도 되겠지, 뭐 더 좋대는데 이렇게 해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고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은 듣지도 않아요. 내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할 시간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붙잡고 말씀을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거 드시면 안 되는데 왜 드셨어요?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100% 나의 잘못으로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 선생님하고 한 번은 꼭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건강식품 드실 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3 결국은 불포화 지방산, 필수 지방산에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이
원래 지방이 지방을 녹이지 물이 지방을 녹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오메가3라고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내 혈관 안에 있는 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쓸려가면서 이제 혈류를 좋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라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필수 지방산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결국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라 이것도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응고되는 것을 그러니까 혈전이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나 상승되어지면은 혹시 나중에 수술을 한다든지 지혈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또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품들도 그냥 아주 많이 보편적인 건강식품이지만은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 그냥 보편적인 식품이라도 꼭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앞에 부분 지금 두 번째 장 지금 여기까지 파워푸드 슈퍼푸드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약과 식품은 다르거든요. 약은 치료에 그야말로 환자의 어떤 질환을 치료로 할 수 있는 거고 식품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그냥 치료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식품을 먹고 치료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질환이 개선이 된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대신에 도움은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결코 이 식품하고 치료하고 있는 약물하고는 절대적으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건강식품 먹고 있으니까 뭐 이 약은 안 먹어도 되겠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여기 한번 자료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은 마그네슘이나 뭐 칼슘이나 철 같은 거 사용을 하면은 또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드실 때는 그러니까 우유나 뭐 이런 것들 드실 때는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레놀 두통이나 뭐 이런 진통제로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음식하고 같이 섭취를 했으면은 흡수가 저해되므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적으로 하시면 저희 실생활에서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그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볼게요. 지금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시고 치료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슈펙트라고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간이 나빠진다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간을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실은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 간에 무리를 주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떤 약이든 일단 간에서 해독작용이 이루어져서 필요한 곳으로 다 물질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슈페이트라고 하는 약뿐만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저희 아까 얘기한 뭐 타이레놀만 드시더라도 간에서 다 해독작용을 해서 내보내는 거고 술 드시더라도 알코올분해 다 해서 내보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를 먹더라도 간에서 다 해독작용이 한 번씩은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간에 좋은 음식 그리고 간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걸 드시려면요 가장 평범한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리고 간 자체가 그냥 세포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세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시려면은 또 항상 따라오는 게 무기질이나 비타민유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 빠뜨리지 말고 드시고 골고루 야채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 골고루 드셔서 이 영양소끼리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영양소 성분들을 포함하는 식품이 가장 간에도 좋은 식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을 보면은 이제 이런 면역력을 뭐 간 보호 차원뿐만이 아니라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고 계셔요. 근데 이 또한 간에 부담이 되는지 또 어떤 게 부담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양제를 드시냐면 피쉬오일 이건 결국은 물고기에서 그러니까 뭐
물고기로 연어나 뭐 아니면은 꽁치, 고등어, 이런 붉은살 생선에서 얻어지는 그런 오일, 결국은 오메가3 뭐 이런 종류의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mg 드시고 계시고, 유산균 2알에서 2000mg 드시고 계시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제 890mg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노니, 그리고 실퍼센트륨 한 알, 혼티 한 알, 폴리코사놀 한 알,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것들이 들어가면은 내 간에서 한 번씩 다 해독작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일단 피쉬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오메가3예요. 네, 그냥 제품명만 달라질 뿐이지 오메가3이고, 크릴오일도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입니다. 네, 그리고 올리브유, 견과류, 다 이런 건강식품이라고 하는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건강식품들은 다 오메가3 종류니까요. 내가 하루에 오메가3나 이런 지방을 얼마나 많이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 2015년에 나온 한국인 영양곤장 기준량을 보면은요, 지방 섭취량은 곤장량을 빼버렸어요. 굳이 우리가 지금 아주 잘 먹고 있는 식사에서 지방까지 이만큼을 먹으라 하고 챙겨 먹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굳이 지방 곤장량을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쉬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 식사를 보시고 나는 너무 기름진 걸 안 먹는다 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영양소니까 드셔도 괜찮으세요. 네, 더 가인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이건 드셔도 괜찮을 거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위의 상태가 안 좋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은 감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유산균까지는 지금 괜찮습니다. 뭐 특별히 무리되지 않는 영양소 성분이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지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제 드시고 계시죠? 이거는 결국은 무기질하고 비타민 복합제이거든요. 그리고 실퍼센트륨 요거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영양제이죠. 그리고 콘티 이것도 결국은 비타민 B1, B2, B6, 그러니까 물론 관절이나 근육통에 좋은 거지만은 결국 안에 들어져 있는 영양소 성분은 비타민 B1, B2, B6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퍼센트륨이나 콘티나 복합 그 영양제, 무기질 비타민 영양제에서 하루에 필요한 곤장량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양제만 드시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돼지고기 그냥 100g만 드시더라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1 섭취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수용성 비타민이라 가인되면은 다 배설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배설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간에서도 한번 역할을 하고 신장에서도 역할을 하고, 우리 장기들이 그냥 하지 않아도, 더 많이 먹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약에서 그 디엣 부분을, 그 성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비타민 B1, B2 같은 경우는 하루에 곤장량이 1.1mg 밖에는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양을 넘어서는지, 그 양이 넘어선다면은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그냥 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논이는 안 드시는 게 좋으세요. 아직까지 논이가 어떤 그 약효성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성분으로 가지고 이게 인체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식으로 발표는 됐겠지만은, 이게 정말 임상실험에서까지 그리고 환자들에게까지 이게 아주 좋은 영향력이 있다 하는 부분은 연구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간에 무리가 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연구된 상황이 아닌 그런 영양제라면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폴리코사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고 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 드신다면은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에게 보내준다 한다면 피쉬오일, 유산균, 그리고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제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실은 영양제, 비타민, 그 복합 영양제 같은 경우는 실은 우리가 야채로 먹던 영양제로 먹던 내 몸 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각각의 그 영양소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플러스 알파 부분은 빼더라도요, 그 영양소 부분은 내 몸에서는 그냥 그 역할만 하는 거라 영양제로 먹던 야채로 먹던 크게 역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양적으로도 너무 과잉되지 않게 드시려면은 뭐 오일, 그러니까 오메가3,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 오메가3라기보다는 필수 지방산에 함유된 영양제 하나, 뭐 유산균, 약간 대장의 활성을 위해서 유산균, 그리고 조합 비타민제, 이 정도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나머지는 안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간에 더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뒤에 성분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증된 건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섭취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식욕 중에 이런 건강식품하고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